뭔지 알겠다 이거지 이거. 이 팔은 어떻게 해요? 야, 창석아 네가 거기 붙여줘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처럼. 모니터 봐가면서 딱 맞춰주란 말이야. 코로나가 참 힘드네.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궁금하면 묻고 보는 시사하는 개그맨 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낙연 당대표 출범한 첫 정기국회인데 당대표고 대권 주자잖아요. 리더십을 좀 제대로 보여줘야 될 건데 첫 일상에서 강조한 것처럼 원칙 있는 협치 가능할까요? 네, 협치는 그야말로 여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늘 해오는 말인데요. 한 번도 이뤄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요. 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못 믿겠는 거 1위가 협치, 2위가 상생, 3위가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이거는 특히나 싫어하는 사람한테 더 하더라고요.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과연 이 협치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너무 나쁘게 얘기하네요. 자, 한번 봅시다. 거짓말인지 또 아닌지 9월 정기국회 보면 알겠습니다. 이 두 분한테 힌트를 좀 얻어 보겠습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자, 황교안 국민의힘 부대변인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대변인으로 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힘에 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힘있게 해보겠습니다. 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막전 막후의 패밀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힘! 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2주 만이잖아요. 저는 한 달 된 것 같아요. 네, 이은영 소장께 네.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이 중도층을 득하려고 한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언론에서 나오는 이름을 보면은 이전에 그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지워지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당명 변천사를 보면 굉장히 버라이어티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국민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 정주영 정 회장은 통일국민당, 네. 그다음에 이인재 국민신당, 국민중심당. 그다음에 정몽준 전 의원 국민통합 20일, 안철수 지금 대표가 국민이다. 이게 국민이라는 오래 단어를 가지 못한 당들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이제 보수가 좀 우위를 점했을 때 네. 기존 보수에 좀 지루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새 인물, 그다음에 이제 비정치인, 자수성가한 사람들 선호한 흐름이 있었거든요. 어허. 그런 쪽 사람들이 당을 만들 때 주로 국민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쓴 게 좀 새로운 느낌을 주긴 하지만 기존의 이 보수 원래 지지층까지 땡겨오지는 못하는 효과도 네.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까요. 앞으로 또 앞으로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나 이런 데서 좀 더 많이 사용하면서 입에 익숙해지면 좀 더 효과가 나타날 거라 딴 건 생각합니다. 몰라도 국민의 힘 한 주먹을 꼭 쥐어줘요. 네. 오른쪽 국민의 힘. 저희 이런 로고를 주먹으로 한번 효과는 로고를 주먹으로 한번 해야 될 것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 인선인데요. 친문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당대표가 되면서 무게 중심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인선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번 인선을 보면은 만 24세 최연소 여성 대학생 최고위원 박성민 눈에 최고위원. 띄었어요. 이건 파격 발탁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파격적인 시도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직책 당비를 50만 원 내야 되는데 대학생에게는 좀 과분하다고 해서 이거는 감면해주자, 면제해주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의미가 있는데 나머지 인선을 살펴보면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 호남 출신의 민주당 대선 후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주 큰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역별로 좀 나눠볼게요. 대변인단을. 최인호 PK 부산입니다. 네. 강원의 허영, 서울의 강선우, 전북의 신영대, 한정혜 위원장은 충북입니다. 네. 그리고 전남 출신의 박강원 사무총장까지. 전국에 한 명씩의 고루 인사를 자신의 그 대표 체제에 넣었습니다. 네. 이거 자체가 호남 출신의 민주당 후보라는 이 리스크를 처음부터 관리한 안배적 인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좀 한정혜 정책위의장 인선에 좀 많이 관심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엄중한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먼저 이슈를 선도하기보다는 좀 따라가는 이미지가 강했던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사실
지난주 임명 초기, 그러니까 당대표 선출됐을 때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의료 파업이었는데 그 문제를 그전에도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가장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섰던 한정혜 위원장을 정책의장으로 하면서 실제로 또 이제 의료 파업을 갖다 타결시키는 효과도 가져왔고 앞으로 어떤 나라의 갈등이나 아니면 현안에 있어서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좀 의지가 보이는 부분 같아서 저는 오히려 한정혜 정책의장 임명이 제일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윤영 소장님, 네. 이 이낙연 대표의 속마음 이렇게 좀 보이나요, 이렇게? 지금 이제 소장님 보이시죠? 조금 이제 들여다봤는데 네. 정책위를 굉장히 강화하겠다. 그리고 정책에 어떤 이렇게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당직 인선에 배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게 영남표를 얻기 위한 거로 이제 많이 이제 당직 인선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지지율을 보면은 부산하고 TK 대구 경북이 있을 때 불경 쪽이 지지율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준으로는 나오고 있고 예. 오히려 문제가 이제 대구 경북 쪽이거든요. 그 지지율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제일 좀 지지세가 약한 데가 대구 경북, 그다음에 이제 남성층, 그다음에 20, 30대가 좀 약해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대선 주자로서 제일 중요한 지지 세력은 어디냐면 30, 40대거든요. 이게 네. 견인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지금 지지 30, 40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제일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뭐 전화 자주 해라, 주말에도 전화해라 그랬다. 뭐 이걸 계속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 대통령과의 어떻게 보면 약간 거리두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차별화도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내에 여러 그 지지층이 분파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거기서 이제 제일 그 대통령의 지지와 가까운 층을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친밀감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지금 민주당 안에 그 대통령 지지층 안에 여러 이제 그 개파라고 하긴 뭐하는데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 분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일단은 그 노무현 정부 때 실패를 학습 효과로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적 각성이 되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약간 직진 스타일,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직진 스타일에 되게 열광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일단은 대통령과 내가 가깝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호감은 샀지만 네. 이 열광하는 이 스타일을 맞춰줄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속내는 뭘까요? 대통령과 친하다. 나 친합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일단 이낙연 대표 성격상 네.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또는 대선 예비 경선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모셨던 분을 침을 뱉는 행위를 해서 각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낙연 대표의 그동안의 스타일상으로 미뤄봤을 때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고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라고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재정 전 헌정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죠. 그렇죠. 정무비서관으로 발탁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배재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정무비서관으로 가면 사실상 급을 낮춰서 간 겁니다. 조금 떨어지는 건가요? 네, 급을 낮춰서 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던 것이 배재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사상구에서 의원을 하고 난 그 후임 지역구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총리 시절 1년 5개월을 함께 또 동고동락을 한 사이입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가 본인이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기자 출신의 의원들, 정치인들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배재정 의원도 부산일보에서 18년 동안 기자로 활동했었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배재정 비서관이 결국은 교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많이 기다렸어요.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요새 바빠요.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많은 또 행보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해석을 좀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뭐 안철수, 홍정우, 오세훈 다 시효가 지났다. 다 나가라.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한테 또 러브콜을 보내는 입장이고.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같이 할 수 있다고 여태의 의견을 밝혔고 이제 선택은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의 선택에 딸린 것 같습니다. 좀 엇박자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혹시 김종인 위원장도 생각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당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뭐 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저도 주변의 분들을 만나보면 안철수 대표를 바라볼 때 이분이 진짜 보수인가, 우리랑 같이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큰 틀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선거 국면에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양면 전략? 그러니까 당문과 채찍을 같이 그러니까 물론 연대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실상 지금 국민의당이 3석에 있는데 3석의 국민의당에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 또한 사실은 우리 지지층이나 우리 당내 구성원들의 어떤 정서적인 걸 고려했을 때 옳지 않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좀 약간 이런 전략을 계속 이런 전략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래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이 대권 출마설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얼마 전에 본인 스스로 SNS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4년 전에 오창석 평론가도 갑자기 SNS 많이 하더니 출마를 했습니다. 예, 조짐이거든요. 제가 봤을 요새 안 때는. 하시는 거 보니까 완전히 뭐 아직 출마할 때도 안 되니까. 요새는 출마 생각이 없어서 안 합니다. 많이 안 해요. 네. 저는 SNS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거 대권 주자로 여론조사에 첫 등장해서 1.3%라는 지지율을 얻었는데 보통 이렇게 이 출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1.3%가 미달이 돼서 51.3%, 61.3%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누구든 정치인들은. 그렇죠. 네, 직접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SNS 저 관련해서는 중요한 내용 나옵니까? SNS 관련해서는 네. 그날 당일날 좀 많이 고심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직접 작성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당일날 이낙연 대표는 아마 BTS 관련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진입 아마 그 글을 게시하셨고 그럼 우리 쪽에서는 좀 어떤 메시지를 낼까를 고민하다가 그날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면 우리는 제4차 추경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내자라고 해서 좀 메시지를 좀 대비되게 냈던 걸로 좀 그런 각오를 다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여론조사는 안 그래도 저희가 좀 약간 항의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간에다가. 왜 넣냐? 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거를 사실 본인 뜻은 제가 직접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당대표 사퇴 규정이 비대위원장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1년 6개월 전에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은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내년도 보궐선거 결과가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보궐선거를 만약에 패배한다면 이 논의는 아예 의미가 없는 거고 네. 어찌됐건 당을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모셔온 분이 직접 선수로 뛰겠다고 한다면 그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쉽게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지원 국정원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정치 오래 하신 노 정치객들의 그런 순수성 그런 걸 굳이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에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순수한 마음. 2017년에 이미 출마 선언을 한번 했어요. 순수하게. 순수한 거야? 모르겠습니다. 순수하죠. 국민을 위한 순수한 마음. 영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선을 30차에 앞둔 오늘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정당 추천 없이 출마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중요한 거는 보궐선거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저는 출마 가능성이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그 김종인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41%. 야.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근데 그러네요. 잘한다 41%, 잘못한다 37%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대선 주자 여론조사도 1.3% 나와서 그 야권 후보들 중에서는 7위를 기록했지만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또 한 2.8% 나왔어요. 더 많이 나왔어요. 1.8이나 1.3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다 모으면 의미 있는 조롱하세요. 조롱을. 눈덩이가 될 수는 있다. 이게 지지율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의미 있게 좀 봐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2017년에 대선 출마 선언할 때 그 선언문을 제가 좀 봐봤거든요. 아하,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2020년에 개헌해갖고 7공화국 열겠다. 와. 제가 공학적 외길을 통해서 나라를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개혁 중에 개혁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습니다. 3년 뒤인 2020년 5월에는 다음 세대 인물들이 이끌어가는 제7공화국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려는 게 정말 킹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산파, 그러니까 킹 메이커 약간 이런 그 취지가 굉장히 많이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그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은 네. 상당히 좀 냉랭하게 하세요. 얘가 꽃가마는 안 태우겠다. 들어와서 경선하라는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내년 재보궐선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낙연 대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서울시장에 이겨야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입지가 확고해질 것 같은데 서울시장이 가장 중요한 상황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여론 흐름으로 봐서 부산은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 같고 지금 그 리서치비랑 미디어오늘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만약에 이제 대선을 가상을 해놓고 민주당 후보랑 그 보수당 단일 후보 나왔을 때 지지 조사가 들어가면 격차는 더 좁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대권의 향방도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오창수 평론가. 네, 역시나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서 21대 총선에서 의석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부산 민심이 이미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과연 부산 민심이 움직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분별력은 서울시장에서 올 것 같은데요. 박원순 시장이 처음부터 3번 연속 당선될 때까지 꾸준히 50%를 상회했어요. 과반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최근 10년간은 서울의 민심이 민주당 쪽에 많이 기울여 있었다. 이 부분을 과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장도 내주게 된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그 국회의원하고 그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민주당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리한데 이 보궐선거가 민주당이 조금 약했어요. 그 역대 지금 이제껏. 최근 네. 선거 흐름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또 어떤 후보를 내느냐도 굉장히 이제 선거 판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 구도상으로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인물만 제대로 나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두 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사실은 국민의힘 충분히 아니죠. 충분히 해볼 만하다. 반대로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어찌됐건 이번 재보궐선거 두 군데 자체가 다 어쨌든 민주당 기존 단체장들의 어떤 그렇죠.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잘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는 있지만 결국 정당의 평가는 결국 선거로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 패배한다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대선까지도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김종인 위원장 개인뿐만 아니라 당 입장에서도 그럼 대선을 이길 수 있는 모멘텀은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만약에 내년 서울시장 후보 재보궐선거에 이제 가게 된다면 사실 두 가지 큰 무리를 하고서까지 가는 거거든요. 애당초 처음 6개월밖에 못하는 당대표를 나올 때도 사실은 무리를 했었던 거고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서울시장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당원 당규를 갖다가 고쳐가면서 지금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두 가지 문턱을 넘고서 후보를 냈는데 졌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가지는 리스크는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다. 네. 본인 당 얘기 안 하고 자꾸 타당 얘기를 하시네요. 저희도 타격이 클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